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도 부동산 얘기입니다. 당분간 제가 부동산 얘기만 쭉 할 거냐?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석유 얘기 더 해드린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이제 부동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석유나 다른 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얘기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인구 소멸이 되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 이러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이게 부동산 가격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수요는 크게 4개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인구 숫자입니다. 인구 숫자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가 분명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 이 인구 숫자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여파가 다릅니다. 일단 과거,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가족이 일반적인 거주 형태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한 집에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경우가 도시에도 많았고요. 시골에 가면 어떤 경우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들, 여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 그 집에 삼촌들, 삼촌 내 식구들, 형수님들, 뭐 이렇게 다 같이 사는 집들이 많았죠. 자, 무슨 얘기냐? 한동안 우리 사회는 대가족주의였기 때문에 인구 숫자가 느는 것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하나하나 더 느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에서는 인구가 느는 게 부동산 수요로 어떻게 링크되냐 하면요, 이렇게 인구가 늘 때마다 부동산 수요가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인구가 꾹 차가지고 더 이상 대가족이 한 집에서 못 살 어떤 시점들이 오면 다시 조금 늘고 다시 조금 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인구수는 아주 정비례해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선 어떻게 되느냐? 자, 인구가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 지금 가족제도가 바뀌었죠. 바로 대가족주의가 아니라 소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가 한 집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인구 숫자가 바로 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구수가 영향을 주는 것은 계단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구수 말고 뭘 얘기 제가 딱 드리게 됐죠? 가구수입니다. 가구수. 자, 예전에는 대가족주의였을 때는 인구수 증가하는 게 가구수를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택 수요를 크게 늘릴 요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은 어떻다? 다 소가족, 더 정확히 말하면 1인 가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 우리 식구들이 예전에 5명이었는데 이 5명이 한 집에 살았던 게 우리네 문화였는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살 집 하나 필요하고 자녀 둘이니까 자녀 둘 살 집 하나하나씩 따로 필요하고 아버님, 할머님이나 그 한 분도 따로 살겠다는 게 요즘은 트렌드 아니면 트렌드죠. 그러면 집이 4채가 필요해진 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인구 숫자는 분명 줍니다. 이 인구 숫자가 주는 게 분명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인구 숫자가 줄면서 그 과정에서 가구 숫자가 늘죠. 그러니 인구 감소의 효과를 가구수 증가의 효과가 상당 부분 일정 기간 동안은 커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자녀들 키우고 있는 아버님, 어머니들이 자녀들 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 나 나가 살래요 라고 할 그때까지 지금 10대나 20대들 아니면 10세 이하인 이 친구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까지는 인구수 주는 게 가구수 늘어나는 걸로 커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효과가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크냐, 제가 아주 통계적으로 계량을 돌려본 건 아닌데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작용하면서 뭐 하나가 크게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줄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 따라서 부동산의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모신다는 표현이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에 의존해서 부모님 집에 의존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번듯한 일자리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엄마, 나 이제 나가 살게요. 독립하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 수순이잖아요. 따라서 일자리라는 건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집을 수요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자리의 개수,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를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이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챗 GPT. 요 두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와, 예전과 달리 일자리가 새로 안 생기거나 심지어 급격히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박종호 TV를 찍고 있는 이 사무실에도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직원분들에게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다행히 여기 스튜디오 아닙니다. 안 들립니다. 제가 결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챗 GPT 시대에 이분들이 일자리가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지난주쯤에 우리 PD님하고 한번 했었어요. 뭐 남의 회사지만 우리가 걱정할 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교수님, 이 챗 GPT 시대에 가끔 교수님 영상 뒤에 우리 뒤에 뭐라 할까요? 영상 다른 거 막 넣어드린 적도 있고 우리도 편집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우리 PD님이 다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원고나 영상 보여주고 이거와 관련된 PPT 만들어줘 하면 그냥 끝나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제가 읽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목소리도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꼭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를 똑같이 복제하면 제가 말하는 그 모양, 입모양까지 해서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 마치 제가 나와서 방송하는 듯냥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이거 뭐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구글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종호 TV라는 것을 훨씬 붐업시키려면 뭐 외국어로 번역해서 그 외국어 자막도 같이 넣으면 알고리즘을 훨씬 더 높이 태워주는 게 구글 알고리즘의 특성이래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 번역하는 사람을 다 대동해가지고 영어 자막 넣고 1어 자막 넣고 다른 자막 넣고 한다? 물론 구글에서는 그런 걸 하면 알고리즘을 더 태운다고 하지만 그 돈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는 챗 GPT가 뭘 한다? 번역까지도 제대로 해주잖아요. 통역까지도 제대로 해주고. 자, 그러다 보니 정말 사람이 하는 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일자리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일자리의 특성이 뭔가 새로이 생기는 일자리들이 있긴 있는데요. 그 새로이 생기는 일자리의 특성은 상당히 하이브레인들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들인 경우들이 왕왕 있죠. 챗 GPT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드리면, 챗 GPT로 없어지는 일자리들 부지기수로 늘지만 챗 GPT 기술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원천 기술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다면 그걸 활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우리 사회에 잔뜩 필요하겠죠. 실제 요즘 산업통상부라든가 과학기술부에서도 산업인력 육성 계획을 보면 이 인공지능 파트의 인력이 앞으로 너무 부족해서 모자라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파트의 일자리는 아무리 지금은 사람이 부족해서 몇 억 줘도 안 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회사도 있지만, 아무리 이제 보편적인 그냥 그 인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양성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1억 넘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고급 일자리들은 생기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많은 연봉을 받지는 않는 대다수의 일자리들 중에 상당히는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수요, 아니면 부동산 지역,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뭐 매달 주택담보대출 금 갚아가면서 우리 식구들끼리 여기서 알콩달콩 살자 하는 그런 집들의 주택 수요나 아니면 그런 집들의 주택 수요를 감내하고자 하는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여력, 이거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이 참 뭐하지만 양극화적인 부동산 수요로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일자리는 이런 특성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부동산 흐름에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구 숫자, 가구 숫자, 그다음에 일자리 숫자는 점진적인 변화예요. 이제 일자리는 점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거보다는 중진적이라고 해야 되든지 해야겠네요. 천천히 그래도 변화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천천히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가수요입니다. 예. 내가 직접 거기 가서 살겠어요라는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 야, 요즘 부동산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나도 하나 장만했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런 가수요가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2배, 50% 이렇게 올리는 유일한 요소예요. 나머지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있고 대비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도 이런 추세라면 진짜 신도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적률 올려서 더 고층 아파트 만들어야겠네, 아니면 저기 지역 분할 그 제도를 통해서 세종시나 이런 비슷한 도시를 저기 더 많이 만들어야겠네, 이런 판단을 하고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수요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한꺼번에 이제 집을 안 사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집을 사야 우리가 대박나, 이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형성되면 거래량이 폭등하고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50%에서 100% 가까이 또는 2, 3년 만에 두세 배 오르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거주했었던 세종시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 한 몇 년 동안 한 두세 배 막 오르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이런 가수요가 이제 부동산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흐름을 변화시키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수요 분위기를 잘 다스리는 거, 가수요가 촉발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던 일련의 정책들이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 지지난 정권, 그리고 그 전전 정권들 부동산이 뭔가 과열됐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은 전부 가수요를 막아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우리 애가 이제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대치동 근처에 있는 음마아파트에 살려고 왔어요. 이건 가수요 아니에요. 실수요예요. 계절적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거기 동네 마음에 들면 계속 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 실수요인데요.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될 것 같아. 야, 미리 사놓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샀어요. 그런데 너 요즘 거기를 왜 사놓은 거야? 가서 살지도 않을 거면서, 아, 여기 재건축 재개발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 2배로 올라가면 나 집 한 채 더 생기는 거가 똑같은 수익을 벌어. 그래? 나도 해야겠다. 이런 게 가수요입니다. 바로 그런 가수요들이 쉽게 형성되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내 집 번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했다, 그러면 이건 다주택자들이니 이거에 대해서 뭘 제재를 해보겠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들 중에서 전부 이렇게 투기에 눈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가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 아내는 공무원이 돼서 세종시에 있고 남편은 민간기업 다니다 보니까 서울에 있고, 우리는 그래서 두 채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 구분 못하고 다 그냥 정책으로 때려 넣었다가 이게 이제 문매를 맞은 거고,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경험하면서 이게 그렇다고 부동산을 잡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살려면 대출을 많이 해줘야 사는데 대출도 정말 생애 첫 주택자들만 대출을 해준다든가 나머지는 안 해줍니다, 이렇게 생겨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택 사겠다는 사람들 대출 안 해줬더니 생애 첫 주택자들 말고요, 그러면 음마아파트 못 샀느냐? 아니잖아요. 이번에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음마아파트 27억짜리를 대출을 24억 받아서 산 분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걸 웅통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 가수요는 정말 막기 힘들구나. 역대 정권에서 가수요를 막았던 유일한 정책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그거 하나가 유일하게 효과 좀 있었다는 게 거의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고요. 그 나머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서로 친하게 지냈던 두 형님들이 결국 그런 분과회의 때 모여가지고 간담회 한번 했다가 완전히 무슨 싸우고 그냥 간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수요라는 게 참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수요라는 건 이런 4가지 요소로 좌지우지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부동산 수요가 촉발할 때 이 4가지 수요를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새로운 주제들 들고 찾아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